안녕하십니까. 황남훈 회계TV의 황남훈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상증법에 따른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좀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바야흐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양재천에 봄꽃이 만발을 했고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양재천을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때 아니면 또 그런 봄꽃들은 보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눈에 많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그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라는 잠언집에서 인상 깊었던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기 1회라는 문구였는데요. 이게 일본의 전국시대에서 다도의 세계에서 그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단 한 번뿐인 인연이란 뜻으로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요. 단 한 번뿐인 인연이니까 더 범섭되지 않게 더 소중하게 충실하게 그 순간순간 인연을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과도 그 일기 일회의 인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성스럽게 동영상을 촬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시라면 그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광고는 이 정도로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이제 좀 DCF법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아니면은 상대가치법이라든지 시장가치법, 원가 접근법 이런 방법들로 하는데, 상증법도 비슷합니다. 상증법도 순손익가치하고 그리고 이제 순자산 가치를 가중평균해서 구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증법은 시가가 원칙이겠죠. 보통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보고, 그다음에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매매사례가액 보고,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보고, 그다음에 공매나 경매가 있으면 그 가격을 보고, 그것도 없으면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 주식은 좀 다릅니다. 주식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보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없으면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방법으로 합니다. 상장 주식은 좀 다르죠. 상장 주식은 지금 설명은 안 드릴 것이고요. 이제 비상장 주식의 평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한번 이거는 그 그림을 그려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평가를 실무적인 부분은 사실 이게 엑셀 템플릿이라든지 뭐 프로그램도 있고, 요거를 통해서 아마 그냥 하시기 어려움이 없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판단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가 좀 버거우니까 그런 판단할 부분들, 생각할 부분들을 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상증법에 따른 비상장 주식평가. 시가가 있냐? 시가를 먼저 적용을 해야겠죠. 근데 이 시가도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 이게 좀 예외상이 있냐? 그러면 이 예외라는 거는 특간자 거래냐? 글씨가 제가 좀 앞이고 좀 작기도 할 것 같아서 이거는 자막으로 제가 다시 좀 넣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의 1% 정도밖에 소규모 거래냐, 3억 이하냐? 그러면 이건 시가를 인정 안 해줍니다. 이게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아니다, 이거는 시가를 인정될 수 있으면 이제 시가 평가를 할 것이고요. 이게 아니라면 이거는 시가를 인정 안 되니까 보충적 평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증법에 따른 평가할 때는 그 법인세는 그런 기간은 없는데, 상증법 신고기간 6개월이잖아요. 그리고 증여세는 3개월이니까 이거는 직전 6개월,
그리고 후, 이 평가 기준일 직전 6개월, 후 6개월까지 상속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증여세 같은 경우는 그 평가 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까지의 시가를 의미하고 그 부분이 좀 제가 좀 이 기간도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적 평가를 이제 해야 되죠.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게 순자산 가치만 두고 순자산 가치 평가 대상인지 평가 대상 법인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54조 사항에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가 있고요. 그거는 그 상징령 54조 사항 일단은 그 청산 절차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 이걸 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 개시 전인지 사업 개시하고 아직 3년밖에 안 됐는지 아니 휴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지 이제 주식 비율이 80% 이상인지 마지막으로 이제 법인 설립 시점부터 이제 존속 기간이 정해져서 잔여 기간 평가 기준을 시점으로 잔여 기간이 3년 이내밖에 안 되는지 그 5가지 항목이 있고 여기서 만약에 주식 비중이 80% 이상이거나 이제 잔여 기간 3년 이하면은 영업권 평가는 해줘야 됩니다. 이 순자산 평가를 하면서 다른 나머지 3가지 경우는 영업권 평가는 안 해도 되는데 주식이 80% 그리고 이제 잔여 기간이 3년 이하면 영업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순자산 가치 평가 대상이자 이제 순자산 가치 평가를 하면 될 것이고요. 요거는 뒤에 순자산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러면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가다 법인이냐, 부동산 가다 법인. 이건 소득세법 94조에 따른 부동산 가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이 부동산 가다 법인이고요. 이게 소득세 94조를 따르다 보니까 소득세법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장부가액인데 건물 등은 이제 기준시가하고 장부가하고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해서 이 비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경우는 구하는 일반적인 구하는 공식으로 하는데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가중평균해서 비중을 좀 달리합니다. 그렇게 갈 때 공식 그냥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공식을 한번 다 써볼게요. 맥스 5분의 순손익 가치 2 플러스 순자산 가치 더하기 3 이거랑 순자산 가치의 80%. 그러니까 최소한 순자산 가치 80%는 반영을 하라는 얘기고요. 순손익 가치는 가중치 2만 준다. 순자산 가치는 가중치 3을 준다. 부동산 가다법인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이제 이것도 동일한데 보충적 평가 방법인데 이것도 그냥 한번 다 써볼까요? 한번 이렇게 다시 익히는 차원에서 x 근데 이게 가중치가 다르죠. 5분의 순손익 가중치 3 순자산 가중치 2 그리고 순자산의 80%. 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처음에 이 공식을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세무에게는 좀 상당히 딱딱하고 권리의무 확정주의, 열거주의 이렇게 보면
좀 신뢰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순손익가치에도 가중치를 두고 나름 그 시가에 가깝게 추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세무회계도 이렇게 유연성이 있구나. 세무회계조차도 이렇게 유연성이 있는데 나도 좀 더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만약 최대 주주다. 최대 주주 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증이 있잖아요. 그 할증 20% 할증이 되는데 최대 주주는 그런데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 배제되는 게 있죠. 최대 주주 다 배제 요건이 되냐? 배제 요건이 있냐? 밑에 안 차리나요? 네. 아니다. 그러면 20% 할증해야 되죠. 근데 그 배제 요건이 뭐 이거는 그냥 또 말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그게 가장 클 것 같고 이제 그 결손이 있었는지 결손금이 있는지 지난 3개 직전 3개년도에 뭐 영업이익이 0보다 작다든지 하면 이 할증이 배제가 됩니다. 이번에 그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중견기업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직전 3개년도 매출 평균이 5천억 이하다. 그러면 이제 이 할증 평가가 배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부자 감세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뭐 상호 출자 제한 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할증 배제로 갔다가 이제 좀 절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 5천억 이하의 중견기업만 할증 평가가 배제가 있습니다. 이게 쓰면 그대로 평가한다. 그대로 쓸 공간이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할까요? 할증 없다. 네, 여기 큰 골격은 이렇게 되고요. 큰 골격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여기 그 각각의 산정하는 거는 다 엑셀 템플릿이 잘 돼 있어서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실수를 해버리면 이제 금액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네. 뭐부터 할까요? 이제 순손익가치. 이게 이 방법은 되게 파워풀한 것 같아요. 자본시장법에 이제 비상장주식 합병평가 금액을 구할 때도 이 공식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건 수익가치의 1.5 가중치주고 이제 순자산 가치의 1의 가중치를 두는데 이건 거의 똑같은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방식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다. 나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손익 가치를 구하는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순손익 가치. 순손익 가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시작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소득 가산 항목을 넣고 그다음에 소득 차감 항목 그다음에 유상증자가 이렇게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각 사업연도부터 세무상 소득에서 시작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입금물산입 했던 것들, 뭐 수입 배당금 입금물산입 아니면 뭐 이월 기부금 같은 거, 영업용 승용차에 관련된 이월금 송금산입 같은 것들은 다시 가산을 해주고요. 뭐 국세합금 같은 것도 가산을 해주고 소득 차감 항목은 과거에 이제 송금물산입 했던 것들, 입금물산입 지급이제 송금물산입이죠. 송금물산입 했던 항목들, 기부금, 적대비, 지급이자 승금물산입 이런 것들 다시
차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렇게 되면은 그 회계 손익으로 다시 원복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기업 가치를 시가를 구한다는 거는 어쨌든 그 미래 현금 흐름을 땡기는 거랑 결과가 비슷해야 되니까 다시 회계이익으로 돌린다. 근데 완벽하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열거주의, 열거되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지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되면 단기 손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단기 손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할 거는 이제 이 법인세를 우리가 송금부산을 했는데 법인세를 차감하는 게 아니고 그 법인세 결정세를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월 결손금융 등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실제 법인세 이건 결국 미래 손익에 대한 예측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 실제 법인세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이월 결손금 차감도 이런 거는 고려를 안 하고 실제 법인세 효과가 얼마가 될지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 결정세를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순손익 가치 구할 때 그 10%를 할인을 하거든요. 10%로 할인한다는 거는 영구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 구하는 그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구 현금 흐름 현재 가치는 보통 영구 현금 흐름 할인율로 나누고 성장률을 빼고 이걸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률은 저희 고려 없다고 하면 이제 그냥 할인율로 나누는 거죠. 이게 이제 연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인데 여기서 이제 이 할인율을 보통 그 기업의 위험을 좀 고려해서 보통 재무관리 때는 이렇게 적용하는데 이건 10%로 지금 그 상제법에서는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쓰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러니까 그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고시한 할인율인데 그거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거 고시할 때그 3년 만기 회사채의 할인율을 참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 건 이제 단기 손익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주주 현금 흐름인데 주주 현금 흐름이라면 이 할인율이 만기 회사채가 아니고 주주 요구 수익률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요거를 그냥 10%로 못 박았다. 그게 조금 논리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조금 더 보완이 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 FC이니까 FCF라면 이제 가정평균 차익 이자율이 들어가서 할인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주주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주주 요구 수익률 보통 이제 블룸버그에서 조회하는 우리나라의 CRP가 12%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10%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업종별로는 좀 다르게 가져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단순 경비율이라든지 뭐 기준 경비율도 업종별로 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 할인율도 이제 업종이 좀 안정적인 업종이면 좀 더 낮게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아니면 좀 리스크가 있는 업종은 좀 높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이걸로 설명드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크게 보죠. 예. 직전 1년 가중치 3이고 직전 2년은 직전 3년은 가중치 1 이렇게 해서 최근 1년, 직전 1년에 50% 가중치가 들어가서 이거 결국 이렇게 순손익 가치를 가중평균에서 구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것을 10%를 나누는 거죠. 10%를 나누면 이제 현재 가치가 나오고, 근데 요거 할 때 각 시점에 이제 주당 가치를 만약 구한다. 주당 순손익 가치.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발행 주식수로 나눠야겠죠. 발행 주식수. 이렇게 나눈다. 발행 주식수.
그런데 이게 만약 유상증자가 됐다 그러면은 그 최근 직전 1년 이건 유상증자 발행 주식수가 될 것이고 여기 나머지 연도도 다 유상증 지금 발행 주식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그 향후 미래에는 더 이익이 많이 날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10%로 보죠. 유상증자 금액의 10%만큼 이익이 더 날 거다. 그래서 이 시점별로 월할 계산에서 그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을 깔끔하게 못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것도 이 소득 가산 항목, 하락 항목 이런 게 다 엑셀 템플릿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면은 아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가볍게 큰 줄기를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예. 그 다음에 순자산 가치 볼까요? 순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는 이제 장부가액에서 시작되죠. 장부금액. 여기서 유보보다는 평가 차익을 먼저 내죠. 평가 차익. 유보. 기타. 이게 딱 이렇게 돼 있지는 않긴 한데 크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산 쪽에 있는 자산부자 있잖아요. 이 자산은 상징법에 의한 평가 방법으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먼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가에 있으면 시가가 먼저 적용하고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걸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 적용하고 이런 순서대로 해서 평가를 하면 그 장부금액하고 차이가 생기면 이제 평가 차익을 반영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유보는 반영이 안 될 텐데 그 상증법 55조 1항에 보면은 이 평가 금액하고 장부 금액하고 둘 중에서 만약 평가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으면 세무상 장부 금액일 것 같아요. 이 세무상 장부 금액으로 그거를 이제 평가 금액으로 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세 표준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비상장치 평가한다는 게 그 가세 당국에서는 조금 더 이게 높게 평가하는 걸 더 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 평가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낮으면 인정 안 해주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고려할 게 만약에 선급 비용이 있다. 선급 비용인데 이 선급 비용이 그 평가 기준에서 이미 기속이 되버렸다. 그 기간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 거였다. 그런 거는 차감을 해줘야 되고 개발비는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 개발비도 자산 쪽에서는 이연법인세도 우리가 다 이거 결국 회계 손익을 돌린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도 빼줘야 되고 부채 쪽에서는 퇴직급여 추계금 가산 그리고 충당부채 재충당부채는 차감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포함해서 확정이 안 된 거니까 차감을 해주고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도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아직 법인세 미지급 법인세는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미지급 법인세 등도 이제 가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 평가를 해야 되는데 보통 토지는 개별 공시시가로 평가를 하면 될 것이고요. 주택 이런 것들도 기준 시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건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물 평가를 하면은 국세청장이 건물 기준 시가 계산 방법을 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 그 평당 건축물 신축 가격도 공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78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용도지수, 구조지수, 그리고 잔존가율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렵고요. 이게 뭐 철골 구조인지 이게 뭐 슬라브 지붕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돼서 그리고 위치 지수도 고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건축물 기준시가를 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이게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으면 그 담보 채권의 금액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채권 최고액은 아니고요. 채권 최고액은 담보 채권의 120%로 설정이 될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채권 담보된 채권보다 채권 최고액이 더 작다, 연대 보증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 채권 최고액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이 있고 기준 시가가 있고 채권 최고액이 있을 때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해충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이게 좀 주의할 부분일 것 같고요. 또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또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제일 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자기 주식이 있을 때 그걸 반영하는 방식이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법에서는 자기 주식, 그러니까 소강 목적이 아닌 자기 주식, 일반적인 경우는 그걸 이제 보통 그냥 일반적인 주식하고 똑같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주식의 가격 가치가 비상장 주식 가치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순자산에 들어가고 순환이 되잖아요. 자기 주식 또 이제 순자산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거든요. 세법 조문에도 이게 이렇게 말로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그냥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X는 발행 주식 총수, 자기 주식채, 순자산 플러스 자기 주식 수 곱하기 X. 요거랑 요게 가정치 3이겠죠. 아니 2네 여기 가정치 2 플러스 순손익 가치 가정치 3 요게 5. 이렇게 해서 구한 걸로 이제 법조문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80% 고려가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80%가 해당이 되는 상황이면 이 식으로는 안 풀려요. 이 X가. 왜냐면 이게 똑같아져야 되는데 이 X하고 이 평가하고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 80% 적용되면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식을 좀 이거는 법조문에는 없는 식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발행 주식수 제가 못 찾아서 그런 여하튼 이걸 보지 못해서 자기 주식 계획 숫자산 플러스 자기 주식 수 곱하기 X 곱하기 80% X다. 이걸로 이제 식을 좀 이원화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자산 가치에 기타로 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좀 어렵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빠진 게 있네. 영어권. 영어권은 초과 수익력의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는데 하여튼 현재 가치는 다 10%입니다. 10% 적용해가지고 요 순손익 가치 구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구하는데 321로 해서 가중치를 넣어서 거기 50% 곱합니다. 50%를 곱해서 5년치 근데 이 순자산 가치 구한 거를 거기다 이제 10%를 적용해서 빼주죠. 그게 정상이익 부분은 빼주고 그럼 초과 수익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5년 동안 할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나오는 이게 가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러려면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에 될 테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영업 부분도 추가로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일단 기본적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좀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요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상당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예, 상징법이지만 상당히 파워풀한 것 같고 사람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이게 순손익 가치의 그 60%가 결국 순손익 가치로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직전 1년도 가치가 이제 3이 1 가능치니까 60% 곱하기 6분의 3, 50% 하면 30% 사람의 30%가 직전 1년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지만 희망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살면 그만큼 결국은 이제 오늘의 나는 이제 과거의 오늘들이 쌓인 것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그것도 이제 쉽지는 않겠죠. 바뀌는 게. 근데 네. 조금씩 살을 뺀다든지 조금씩 뺀다든지 책을 더 읽는다든지 하면은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이게 부동산 가다 보유자인가요? 그러면 이거 볼 필요 없었네. 승자장아치만 봐도 되겠죠. 네, 농담이었고요. 아마 법정 스님께서 만약에 제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존재하는 게 중요하다. 다채롭게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이 자꾸 새네요.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